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재밌는 팟캐스트, 참 의미 있는 팟캐스트 참팟 쉬운 한 번째.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는 무엇일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알차게 꾸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박준영 변호사님 나온 거, 그리고 또 김영민 PD님 나온 거 정말 많이 들어주셨던데요. 이번 주제도 아주 따끈따끈하고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문제에 정통하신 더미래연구소의 홍일표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기식 보좌관도 했었고, 더미래연구소가 이제 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텐데, 좀 이따 직접 소개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홍일표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일표입니다. 예, 늘 함께 해주신 분이죠.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더미래연구소, 일단 어떤 연구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더미래연구소는 사실 민주당 계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더민주 정당과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더민주 소속의 더 좋은 미래라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출자를 해서 그 시드머니로 만든 독립재단법인의 연구소입니다. 넓게 보면 더민주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정당과 직접 연관이 없다라는 점을 또 그렇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싱크탱크는 민주정책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뜻 있는 정치인들이 만든 맞습니다. 예. 의미 있는 싱크탱크. 근데 왜 보시면 될 것 더 좋은 미래에서 조언을 빼버렸어요? 원래 더 좋은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더 좋은 미래가 이제 의원 모임의 이름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아시다시피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아주 친한. 그래서 거기가 약칭 더 좋은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연구소라고 해요. 저도 몇 번 강의 갔는데 굉장히 거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더 민주당 계열은 앞에 더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약간 더씨 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도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만들어졌었는데 꽤 오래. 그래서 저희 연구소 창립 행사 때 안희정 지사님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더씨 집안이라고 해서 기쁘게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연구소, 더 미래 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계열로 그냥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친한. 친한 정도로. 근데 오늘 주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아가지고. 요즘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제1야당에 오랫동안 걱정이 많죠. 제1야당 요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정태인 소장님? 잘 모르겠어요. 뭐 하겠다는 정당이지. 굉장히 혹평인데요. 사드 문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그런데 뭐하긴 뭐가 뭐예요.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거는
우리 민족의 장기 또 동북아시아의 그 질서에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당론이 없다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유령 같아요. 뭐 뿌리도 없고 발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람불면 흘러가는 그런 정당 같아요 느낌에.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저거 이제 홍일표 사무처장님 좀 당혹스러울 수도 저는 있겠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면서 예. 저도 우리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일표 박사님은 예. 또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참여연대나 희망제작소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일도 하셨고 직접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탈세 문제에 대해 대응해서 세금 부과도 이끌어내신 전력도 있으시고 거기다 이제 김기식은 보좌관 활동도 또 오래 하셨고 지금은 더 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이니까 당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그런 건 또 전혀 아니시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래도 약간 당혹스러우시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걱정과 우려는 뭐 누구나 다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뭐 오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뭐 격의 없이 하겠습니다. 그 박사 논문 주제가 띵크탱크예요. 그래서 아마 그 주제에서 여러 띵크탱크, 세계 띵크탱크를 연구했을 텐데 아마 이 더 미래 연구소를 그 최고의 아마 싱크탱크로 만들려고. 싱크탱크 관련 책도 내시지 않았던가요? 예. 세계 싱크탱크. 세계를 이끄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미 절판되어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희귀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팔렸어야 되는 건데. 저 청계천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건데요. 홍 차장이 유명한 정치인이 되면 그 가격이 하늘을 찌를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못 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홍일표 차장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의 차세대 주자다. 야당에 그쪽 인재가 많지가 않으니까 김부겸의 대를 이을 제목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으시던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고향이 그쪽이라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아직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직은. 여기에 이제 증언이 필요한데 2011년에 제가 비판 사회학대에서 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프레이를 하는데 그날 선언을 했어요. 이제 나는 학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곧 출마할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방송인가요, 여기? 그럼 지역구가 어디예요? 여러분 홍일표 공약은 무엇이고? 세 글자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김부겸 홍일하게 이어서 아마 곧 있으면 이름 내실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죠. 이름도 한표네요. 야권이나 진보 참고로 1인 1표를 생각하시면 야권이나 진보 쪽 그 후보자들이 영남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부산 경남에서 많이 되셨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도 홍일학 의원님도 되셨고 김부겸 의원님도 되셨고 비례대표 김영건 의원님도 계시고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홍일표 차장님 같은 분도 나가시면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실 거예요. 일단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요거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홍일표 차장님 그래도 가까이서 더불어민주당을 쭉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지금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특히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체제 또는 김종인 위원장 주도하에 지난 한 7개월 가량의 그 시간 동안에 대해서 그 호평과 혹평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분당 이후에 흔들리는 당의 그 중심을 잡고 선거를 잘 치러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또 분명히 또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집권 의지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표명하셨던 게 또 김종인 위원장이셨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집권이고 누구를 위한 집권인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당의 정체성 문제나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문제를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이런 지하에 내치는 경우들을 참 겪으면서 당혹해 한다거나 또는 비판한다거나 그래서 지금까지의 7개월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여론의 지지라든가 또는 의석수라든가 이거에 비해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어디로 가려고 하고 과연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런 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정태인 선생님께서 사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의원님들 설문조사에는 반대가 압도적인 것 같던데 김종인 대표 때문에 반대 입장을 못 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걸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상당히 강하게 그 의원들에게 이제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당내에 여러 논란과 논쟁을 거치면서 여론을 획득하고 형성해 가는 것 익숙했다면 그간의 정당 활동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잃게 된다. 집권의 가능성이나 수권 역량을 의심받게 된다. 그런 이제 위원장의 어떤 단호한 입장 표명에 진짜 그런가? 더 이상 한마디 더 하게 되면 오히려 의심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사실은 그 좋게 설명하면 집권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에 이제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정권이 어떤 가치와 목표와 지향을 갖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이제 못하게 만드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뭐 유령 같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뭐 박근혜 정부가 워낙 헛발질을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집권이라는 게 따로 문제만 제기하지 않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꼭 마치 그 침대 축구 보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가 축구하면서 한 골 넣었다고 계속 들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면 승리는 분명히 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이겨서 뭐 하겠다냐. 그 이제 집권을 하려면 집권 플랜에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삼박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논의가 전혀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를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퀄 한미 동맹 뭐 이렇게 등식을 해놓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는 뭐 정권을 바꾸기 어렵다 이런 또 전제가 있는 건데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저 김종인 대표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는 집권도 어렵고 집권에서도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제 심사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사드 배치하는 게 과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느냐도 의문인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다 논의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 제 참모하고 만났어요. 임원혁 박사라고. 임동원 장관의 아들인데 이 친구의 논리는 이랬어요. 과연 이라크에 파병하는 게 미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 파병하는 거는 수렁에 발을 담그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방이라면 파병에 반대하고 우리도 그러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야말로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브루킹스 연구소 있었고 미국이 인맥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식의 사고를 한다면 사실은 사드 배치를 하는 게 과연 미국의 이게 옳은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는 게 한국이 이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권 잡는데 한미 동맹에 조금 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또 뭐 언론들이 이렇게 몰고 가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대응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정권 잡는 데 불리하니까 또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 한미 관계가 우려되니까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뭐 이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사드 배치라는 게 이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거기서 더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까지가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당론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집권 의지가 없다. 또는 집권하면 어떡할래? 이 두 마디 때문에 모든 논의가 없어진다는 거는 정당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집권하기 어렵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민들 여론은 뭐 지금 표면적으로는 반반 정도니까 그렇죠. 뭐 불리한 이슈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반반 정도니까. 거기에다가 일면 해당 지역에 가보면 압도적인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성주 국민들이 여당을 규탄하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지지세를 높일 수도 있는 호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치 지도자는 여론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우선요. 더 나아가서는 아젠다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민주당 같은 제일 큰 야당이죠.
제일 큰 야당의 지도자 같으면은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국민들이 반반이면은 그 한쪽의 의견을 받도록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여론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포기한 거죠. 예. 사실 사드의 문제는 그게 뭐 미국에 유리하냐 한국에 유리하냐 뿐 그런 논의도 있지만 또 하나가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들이 판단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의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쌍그리째 그냥 포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정치인의 도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예. 제가 어느 칼럼에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냐는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이제 논란거리고 어떤 더 나은 해답을 뭐 미리 상정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성주 국민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꼭 성주에 둬야 되느냐를 넘어서서 이게 필요한 거냐? 왜 하느냐? 이걸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현 정부고 더 넓게 보자면 더민주 내에서조차도 지금 우리가 대안 없이 질문해서 되나?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 되는 바람에 사실은 정치가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처럼 어쩌면 그 질문 자체를 정치의 의제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질문으로부터 후퇴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정치 사실은 말이 안 돼 모순 자기 모순인 거죠.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사드 문제를 둘러싼 사안이고 오늘 사실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오늘 오전에 그 김부겸 의원, 김태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동부가 그 경제 공정과 경제 협력인가요? 뭐 이런 주제의 토론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실 김종인 대표도 오시고 축사도 해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이게 의원 연구 모임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꼭 더민주 소속 의원들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도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뒷자리에 서 있다가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있다가 자리를 이제 뜨더라고요. 아니 왜 먼저 가시냐? 의원들은 보통 오면 앉아서 인사도 하고 누가 왔다고 하는데 이제 박수도 받고 하는데 어유 여기 사드 이야기 하는 데네요? 그러면서 여기 나는 여기 있을 이게 좀 불편하다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더민주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새누리당의 의원들도 이제 약간 친박계 소속으로 분류되는 의원이셨는데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여겨진다고 느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청와대한테 걸리면 뒤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참고로 김성태 의원은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친박은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홍 처장 얘기했지만 사실 사드 문제에 대한 논의를 봉쇄한 거는 그럼 북핵미사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진짜로 걱정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를 봉쇄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김재동 씨가 답을 제일 잘 말했어요. 아니, 외교부가 그거를 막는 거지. 헌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헌법 학자시잖아요. 예. 본인이 맞아요. 아니, 정말 외우세요. 조문 짜자자 하셔가지고. 아니, 조문 외우는 건 그건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의 위험을 느꼈어요. 헌법을 저렇게 자세하게 쉽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있어요. 진짜 외부 세력은 박근혜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명언 많았죠. 그런 거 고민하고 답을 알려주라고 월급 주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한테 묻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 사드가 근데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효과적이냐. 다 세계적인 시선은 중국 러시아용이라고 다 해석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청와대만 친박만 북핵용이라고 하니 그럼 실제로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지 효과도 없다는 이야기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 뭐 그런 것 떠나서 뭐 중국이 반발을 할 때 중국의 반발이 이게 뭐 그냥 블러핑 하는 건지 그렇지만 실제 반발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실생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라 경제 문제니까. 그러니까 안보 이슈는 피해가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 참 잘못된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진짜로 북핵을 사드가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의를 시작하면 그런데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왜 사드가 배치돼야 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봉쇄하는 동시에 이 제1야당의 이 대표가 지금 이제 곧 아니겠습니다만 봉쇄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 그 일전에 북한에서 그 미사일 쏘가지고 그 일본 경제 수역에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사드가 일본에 있는 사드가 파악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당연히 못하죠. 그게 네. 백이군이 일본이 깜짝 놀랐다 그러거든요. 네. 그 논리가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북한에서 올라오는 미사일은 사드가 파악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 자체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종국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니까 정말 고고도 종말적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장사정포로 그냥 쏴버리면 못 막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못 쏴게 우리가 만들어야지. 장사정포는 그냥 대포니까. 예. 근데 서울은 뭐 대포로 쏴도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이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달래고 예방하고 그게 지금 해법인데 계속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판 붙자 뭐 이런 시간이 지금 박근혜는. 아니, 이런 말들이 우리 같이 그 참파 팟캐스트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야당이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여소야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두 야당이 정확하게 반대를 얘기를 하면 공조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태도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들의 말로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공조에서 뭐를 할지도 지금 안 돼 있어요. 뭐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해야 될지, 뭐 아무런 얘기가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 다만 성주나 그 부근의 군민들만 지금 애태우고 있는 거죠. 더 보수적일 거라고 평가받았던 국민의당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니 그렇게 모성 전략을 가면서 분명히 예산안에 그게 들어갈 거거든요. 하다못해 몇 푼이라도 넣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죠. 그 도장 찍어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태도면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 더민주당 의원을 불러서 좀 우리 아까 분명히 차장님은 더민주당하고 가까이는 있지만 민주당은 아니라고. 아니 뭐 같이 성토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는 거죠. 참고로 저희 연구소가 더 좋은 미래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회를 좀 세게 한번 열었었어요. 그래서 그 정세현 전 장관님 포함해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확실히 토론을 하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사드라는 게 진짜 기술적 효용성이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북아 국제정세나 말씀하셨던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유용하고 유효한가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나가면 이걸 무작정 찬성하거나 아니면 뭐 또 반대로 또 완전히 그냥 무시하거나 할 수 없는 여러 요소가 있다는 게 이제 다 이제 확인되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현실의 그 의정 활동이나 또는 정당 활동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좀 토론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의원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질문하고 또 사실은 입장을 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저는 뭐 국회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해야 되거나 할 수 있는 게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27일 전당대회 되면 새 후보는 다 사드 반대 입장인 것 같던데요. 어떤가요? 지금 그렇게 입장들을 표명하셨죠. 지금 표명하셨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말씀처럼 이제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일종의 방향 전환이나 또는 노선의 전환 또는 새로운 그 행보를 보일 것인가는 또 약간 뭐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의견이 표출되는가 하고 대표 또는 최고위원들이 새로 구성되면서 말 그대로 집권을 위한 그 책임을 지는 이제 지도부가 되는 거니까 밖으로 물러나셨지만 또는 퇴임하셨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봐라라고 했을 때 다시 움찔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죠. 김종인 참 어려운 분이네요. 근데 그 질문이 어쩌면은 어쨌든 그 질문이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는 건 뭐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고 집권을 위한 준비나 전략과 역량을 과연 당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어쩌면 그동안 당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간단하고 그냥 명확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그 한마디에 한 분의 질문에. 그래서 민주당 부근에 있는 분으로서 관찰할 때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확률까지는 예비 선거에서는 1등했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막 들리고 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뭐 말 그대로 부근이니까 저도 뭐 잘 모르겠고 뭐 당원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분들은 추미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또 마찬가지로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투표권 있으신가요? 예, 권리당원입니다. 아, 권리당원들이 다 투표를 하는 건가요? 다 투표할 수 있는 거죠.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대의원 투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의원은 아니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국민 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온라인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이 온라인 당원들의 행동이 어떻게 눈에 좀 보이는가요? 직접 선거를 뛰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고 시도당 위원장이나 또는 당대표 선거에 관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확실히 좀 영향력이 크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보통의 당원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 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감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개파 조직이나 이런 데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개파의 영향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고 그거는 뭐 모든 당원이 다 그렇죠. 어쨌든 당원 가입에서부터 당원으로서의 뭐라고 합니까? 이 권리 행사.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투표를 하고 의사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통 그간에 이제 당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도 않았고 무관심했죠. 그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지난 기간에 10만 명 정도 입당했다고 하는 그 온라인 당원들 물론 일부는 탈당하거나 또 이번에 아직은 권리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10만 명 전체 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력이 많이 보여준 것으로 대체적으로 친문 성향이고 굉장히 적극 당원 행동주의 입각해가지고 보면 온라인상에서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시고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정당이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 정당의 한 모습들을 그려내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언론의 지적에 의하면 친문이 너무 많이 당선됐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원들의 색채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략적 행동을 할 수도 있죠. 너무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대표까지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분이 대통령 후보가 못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전략적 행동도 할 수 있죠. 분명히 그분들은 전략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상당한 전략적.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분들인데 대표까지 또 너무 친문이 이미 시당 위원장들이 다 친문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색채가 덜한 김상곤 후보로 표를 몰아주자 이럴 수도 있다는 제 희망 사항입니다. 지금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말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태인 선생님은 당원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상곤 후보를 응원하시는 거네요. 만일에 더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당론을 모아나가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존의 어떤 진보적 세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김상곤 교육감이 갖고 있는 어떤 인화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려면 저로서는 저는 당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저는 의견을 내실 수 있죠. 정의당이 정의구현 정책자문단장입니다. 아 그렇죠. 그 혹시 역선택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여연대나 참팟은 전혀 지지 후보가 없고요. 정태인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김상곤 후보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추미애가 되든 김상곤이 되든 이종걸이 되든 제발 야당답게만 해달라. 그렇죠. 뭐 이런 입장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인데요. 근데 아무튼 김상곤 후보가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민주주의나 진보를 위해서 싸우신 건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변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야당답게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 야당다운 게 별게 아니잖아요. 정부나 여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금기가 있거든요. 사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뭐 우병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그만해. 지금 세월호 조사 그만해라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세월호 입 닫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말은 못해도 이 야당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속 시원한 꼴을 보죠. 사실 우리가 옥시 방송도 했지만 그거는 세 개의 정부 부처가 차례로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장관도 지금 제대로 사과를 안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지금 사과를 하는 오늘 상황이 나타났죠. 어제 공무원노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 가습기 참사 전국 네트워크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한 거 거기에다가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정거래, 소비자원, 고용노동부까지도 사실 유독물질이니까 작업 환경이라든지 흡입 환경에서 누구라도 한 번만 조사 제대로 했으면 저거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이거 저 살균제 넣냐 안 넣냐 저 성분들 CMIT랑 PHM 한 번만 제대로 했어도 중간에 제동 걸 수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그 경찰총장 그렇잖아요. 강신명 총장. 네. 그 백남기 그 농민 지금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어요. 네. 퇴임하면서 사과 한 번 안 하고 퇴임하는 거 그거 꾸짖어주는 야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옥시로도 사과를 거부하고 세월호는 조사를 1년도 안 됐는데 못하게 하고 우리 백남기 어르신 저 사경 헤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병문안은커녕. 따뜻한 경찰을 이야기하셨죠. 강신명 총장이 퇴임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따뜻한 경찰. 여기는 냉기가 철철 넘치네요. 그렇죠? 아니요, 따뜻해요.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따뜻함을 뭐 이런 거죠. 이번 경찰청장 후보자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에. 이게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사실상 한 건데 음주운전 숨겨가지고 사면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런 사람이 또 경찰 되면 누가 영이 쓰겠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이렇게 이슈가 많고 해야 될 일 많은데 야당이 계속 헤매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그 야당 의원들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전당대회 이후에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익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또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해줬으면. 저는 뭐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발언하고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회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쭉 열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회와 그 시간을 통해서 야당 또는 더 넓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갈 거고 그게 그간 못했던 것 또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에 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거는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때도 나는 못한다 안 한다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의 정당으로서 이제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것이냐는 또 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또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파헤치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롭게 구성되는 당의 지도부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당원 포함한 의원들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이걸 이제 당이 좀 지켜보고 더 이제 밖에서도 압력을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TV 한 번이라도 나오고 해야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건데 문제는 굵은 이슈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이 전체 국정감사도 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하고 국민들의 이 생각을 모아주느냐 이게 더 큰 문제긴 하겠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실은
국정감사나 이런 예산안을 심사, 특히 이제 국정감사 더 하겠지만 그때는 300명끼리 서로 또 경쟁하는 시기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태인 박사님 말씀처럼 사실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질타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안이긴 한데 막상 저 의원들이 뭘 하고 있지라는 질문에는 뭐 해답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당의 역할이나 정당 지도부의 역할을 다시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기회가 확 열리면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또 벌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목소리는 요란한데 뭔가 끈질 떡은 없는 그런 상황이 홍 박사가 보좌관 역할도 4년 했지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보좌관들도 능력을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비서관들도. 그거는 내가 파헤친 이슈가 신문 1면에 나오느냐, 2면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거로 지금 경쟁을 하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파헤치긴 하는데. 그러나 진짜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 상임위 아니니까 딴 일이니까. 그리고 그거 해봐야 신문에 안 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별 의원들이 또는 보좌관들이 파헤친 그 이슈들 있잖아요. 1면이 났든 뭐 2면이 났든 안 났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큰 이슈로 만들어내는 게 정당의 능력이죠. 그렇죠. 의원을 넘어서 그렇게 되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뭐 언론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수없이 많은 자료 더미들, 버려진 자료 더미들,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 무리한 자료 요구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자료는 국정감사 또는 뭐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에게는 뭐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체가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폄훼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기된 이슈나 또는 여러 의원들 간에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상임위에서 제기됐던 이슈들을 정당이 다시 엮어내고 묶어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어젠다로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없어요. 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정평가, 의원평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몇 건이 보도됐고 어느 신문 어디에 뭐 됐느냐 이런 식의 평가들은 당에서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의원실마다 그거 정리해가지고 당에 냅니다. 그러면 그 이만큼 뭐 복사를 해가지고 내고 또 뭐 몇몇 또 시민단체에서 의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열심히 해서 내는데 만약 그 노력의 절반 또는 4분의 1이라도 3분의 1이라도 정당이 우리 의원실의 의원들이 이번 국감 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고 발굴해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로 의제로 제기한다면 그것이 갖는 위력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없이 그 열심히 하는 이유도 공천받기 위해서 이제 실적 올리는 게 되니까 역시 자영업자들 네트워크에. 더 좋기는 물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끝나면 탈진해요. 모든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힘들어요. 제일 좋기는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슈를 다 다루더라도 그거를 모아놓으면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하는 걸 미리 기획하고 그걸 나눠 맞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이번엔 한번 기대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19대 국회 4년간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 이런 걸 하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보면 캠프나 정당에서 예컨대 박근혜 정부 평가.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이제 새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공약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은 지난 4년간, 5년간 가장 첨예하게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그 분석하고 평가했던 게 국정감사잖아요. 거기서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4년 동안, 5년 동안 한 것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냥 2017년 되면 다시 언론 검색하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는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뜨는 이슈를 잡아라 이거죠. 캠프는 캠프대로 또는 당은 당에서 막 정책들 만들고 여당 비판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만약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 최소한 보도된 것들만 따지더라도 그때 당대 언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안들을 다시 쭉 묶어가지고 지난 4년간의 그 국감의 주요 이슈들을
박근혜 정부 평가 또는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한다면 새로 자료 만들고 자꾸 할 것도 없어요. 가장 최고 좋은 자료와 가장 사실 팩트들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건 아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어쩌면 국감은 그냥 또 그 해의 국감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여연대도 국감 끝나면 기진맥진. 그러니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 복도에 버려지는 자료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제기됐고 쏟아져 나왔던 그 의제들이. 그렇죠. 예. 그 데이터와 팩트들이 하다못해 그 답변하는 문건을 만들었던 공무원들도 사실 그 노력들의 일환들이 나중에 정책 변화로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원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총장 비서실장을 교수가 하는 것, 그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갑자기 누가 당대표가 되든 홍 박사가 비서실장을 하면 참 갑자기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서실장을 시키면 되잖아요. 김종인 대표 비서실장은 박용진 의원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의원들이 하겠죠. 근데 옛날 아닐 수도 진보신당 출신의 박용진 의원이 했고. 다시 민주당 문제로 돌아와서 사실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제 불만은 뭐냐면 본인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고 하면서 지난 7개월 경제민주화를 별로 뭐 인터뷰할 때는 이야기해요. 경제민주화 이번에도 뭐 경제민주화라는 후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본인도 근데 7개월간 당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하긴 법안 했는데 발의를 처음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대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법안 발의도 하고 일부는 했는데 당이 일명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굵은 선이 안 보였죠. 예. 뭐 작은 법안 같은 거는 발의가 됐는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대표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뭔지 30년 이상 경제학을 공부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헌법학회에서 경제민주화 가지고 그 논문 발표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공유 한번 해주세요. 예. 김종인 대표 눈에는 뭐 유종일 교수나 김상주 교수도 경제민주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주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상법 개정안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뭐 애써 주신 건 느낌은 있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느껴지는데 당이 7개월간 그 대표 체제에서 아니 그게 이제 다른 정책들을 접어가면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뭐 중요한 이슈들을 꺼내가면서 뭐 경제민주화는 요 정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닌데요. 경제민주화를 최대의 그 정책 이슈로 삼아놓고도 굵은 선을 보이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죠. 뭐 물러갈 뿐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한 번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조직적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은 독재자한테 단독으로 가서 얘기를 해서 여태까지 업적을 다 이뤄냈거든요. 아마도 박근혜 대표 한테 가서 이제 대통령을 만드는데 한 것도 이렇게 독재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가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얘기했으면 의원들이든 뭐 학자들이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조직하고 아주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걸 끌고 나갔을 텐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땠습니까? 우리 홍 박사님은 국회 정무위에서 4년간 우리 김유신 의원이랑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었는데 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좀 더미래연구소도 경제민주화는 주요 과제로 연구가 아니 뭐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이건 또는 이런 야권의 어떤 누구도 그걸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민주화 없이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뭐 4년 정도 경험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연구자의 관점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과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 정당이 만드는 수없이 많은 TF와 위원회들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TF와 위원회들의 시작은 있어도 아마 끝은 잘 없을 거예요. 무슨 경제민주화위원회 뭐 또 무슨 TF 해가지고 발족을 하고 발족 관련 세미나를 하고 아마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관련된 법안을 낸 다음에
저도 몇 가지 참여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번, 3번, 4번 정도 회의가 열려요. 그럼 보좌관들이 열심히 또 자료도 만들고 회의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다른 TF나 다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고 분명히 이 위원회는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꼭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정당이 열심히 따라가려고는 해요. 열심히 따라가고 대응하려고 하고 또 사실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당이 의원과의 협력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 해결에 뛰어들기는 하는데 이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하는 이 시스템은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발전된 형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이슈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원들이 법안을 가지고 법안 소위에서 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또 을지로위원회 이런 데서 기자회견을 하고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 참 예외적인 거죠. 오히려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몸이 한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이제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한번 분석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의제를 다루는데 얼마나 많은 의제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만 해도요. 경제민주화 관련 조직이 경제민주화위원회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어느 순간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흐지부지. 예.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분과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의원들 모임이 갑자기 또 흐지부지. 최근엔 또 경제민주화 TF예요. 위원회 분과 TF 막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근데 뭐 경제민주화 포럼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안 하나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안타까움 원인 중에 하나가요. 공무원들만 해도 위원회들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 자기 승진을 걸고 있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관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 성과들을 뭔가를 정책으로 만들려고 기한하고 뭐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민주당 조직에 딱 빠져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당 관료 조직이 없는 거죠. 뭔가 안건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관료 조직이 있으면은 죽자사나 이 사업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근데 관료 조직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 뭐 보고서 하나 나오면은 그로 끝이죠 뭐. 관료 조직은 있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 오늘은 뭐 위원회는 저도 대통령위원회를 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그게 계속 언론에 저기서 이제 제일 굵은 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 그게 사실은 굴러가거든. 아니면 그렇죠. 조명을 못 받는 흐지부지예요. 근데 그래도 지난 국회에서 가장 이름이 아직도 기억에 남은 건 을지로위원회예요. 네, 이름을 잘 짓기도 했지만 가장 열심히 했고. 이번 국회도 살아있나요? 살아있고, 이건 당 조직으로 전국위원회 이제 우원식 위원장이 퇴임하고, 이하경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전당대회 거치고, 새로 그 대표 지도부가 구성되고, 이제 위원장 선임 과정을 아마 9월, 10월 중에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경 의원님이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을지로위원회가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는 제가 칭찬 안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가장 경제민주화를 가장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었죠. 어떻게 보면 천병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몇 가지 부분에서 구조개혁위원회도 무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려지면 그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4년 내내 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경제민주화 정책 쫙 만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민주당이 바랬던 모습이 이거였거든요. 을지로위원회만큼 짱짱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 또 하나 있어서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비정규직들에 대한 실무를 띄고 그것을 당 전체적으로는 경제민주화위원회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법제도로 이렇게 개선하고 예산으로 지원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저희 아주 가까이 저희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경제민주화 조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원회, 그다음에 분과, 그다음에 포럼, 그다음에 또 지금은 경제민주화 TF인데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홍익 박사님 잘 지적하시죠. 끝이 창대해야 되는데 끝이 미약해지는 정말 용두사미처럼 되니까. 서울시의 위원회를 봐도 그렇고 이게 대통령위원회는 관심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당 대표든 후보든 그 밑에서 핵심적인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선거 1년 좀 더 남았으니까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건 사실 을지로위원회는 위로부터 만들어진 조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렇죠. 아래로부터 네. 만들어졌고 아까 당 관료 이야기하셨지만 당직자와 보좌관과 또 뭐 당연히 의원과 그다음에 현장에 많은 이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사실 집요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또 당이 이것을 제도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해서 관철시킨 예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을지로위원회 같은 게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이례적이다, 예외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사실은 을지로위원회 같은 게 당의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그렇죠. 되는 건 거죠. 예.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당직자, 당원, 의원, 보좌관 또는 당 지도부 하는 사람들이 저 당에 뭘 하고 있냐? 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냐? 누구한테 연락해라. 어떤 성과가 있느냐? 이런 성과가 있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드 이야기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실 을지로위원회는 정당이나 정치의 응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예인 것 같거든요. 을들의 외침에 대해서 사실 정당이 응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하면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도의 형태로, 조직의 형태로 만들었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저가 이제 과거에 일정 기간 녹색당 당원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녹색당 제가 창당 발기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메일로 종로구에 녹색당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공부합시다. 녹색당이 내일은 뭘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된 이후로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당대회니까 권리당원 여러분 ARS 투표해 주십시오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런 기간에는 열심히 와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한다거나 오는데 우리 당이 뭘 하지? 아까 사드 이야기하면 사드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이 뭐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이슈가 안 되지? 그럼 다른 당원은 누가 있고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라든가 이런 차원의 접촉과 만남은 있지만 당원이 된 이후에 당에 대해서 당 차원의 만나고 학습하고 행동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건 좀 녹색당 하는 것을 따라만 해도 우리 당이 상당히 진화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이제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마침 그 시기에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쭉 같이 해왔는데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막 했었어요. 이걸 전국위원회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논의하고 을지로 정당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정당의 모델이다라고 해서는 오히려 안 될 것 같다. 그 반대다. 을지로위원회야말로 정당의 가장 일반적이고 또는 기본적인 모델이고 활동의 양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바로 을지로 정당인 것 같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설득을 해 나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위원회의 상설화라든가 당직자가 계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이제 지원을 받아오는 게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도대체 야당이란 무엇인가 아까 말씀처럼 그 질문이 있고 정당이란 뭐냐 도대체 그럼 정치란 뭐냐 이 질문들이 계속 이제 사실은 반복되고 거기에 누가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은 지지를 받기도 하고 또는 밀려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우리 당이 바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컨대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또 다른 실험이 당 차원에서 어떻게 모색되고 실행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그런 생각 좀 들어요.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을지로위원회처럼 활동을 해야 된다. 넓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응답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원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 되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되고 당원이 되고 1년이 지난 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당 특히 야당은 그런 당원 교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내가 당원이 됨으로써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좀 맞습니다. 네. 당원 교육, 당원 일상 활동. 그렇죠. 당원 요즘 토익. 웬만한 시민단체들 다 아카데미 열어가지고 자신들의 그 교육과 진보의 이념들을 교육하잖아요. 그걸 왜 정당이 하지 않는 거지? 당에서도 하긴 해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주로 소수 정당이 하죠. 그렇죠. 네, 물론 그 차이고 거대 정당이 그걸 잘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저 이렇게 외국 다녀보면 북유럽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가 강한 데를 가보면 이 전신주한테 뭐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토론한다, 모여라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주민들 토론회 또는 뭐 초청 강연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열리고 그게 일어나야 그 당의 그 말단에서부터 이제 이 의견이 모아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열심히 하는 데는 커지지를 못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가다 보면 공산당 무슨 연설에, 공산당 무슨 주최 토론회 이런 거 엄청 붙어져 있어요. 교토가 이제 공산당이 강세가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그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그게 진보정당이 지역에서 뭐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 을지로위원회가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보통의 당의 양상의 형태다라고 했던 것처럼 당이 당원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그냥 가장 중요한 기본이잖아요. 정당 활동이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기사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구당 없앤 건 되게 문제예요. 뭐 지구당의 폐해가 많았지만 사실 지구당 없이 당을 한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당 이번에 이제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위원회를 이제 지구당으로 해서. 그 을지로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했던 그 김기식 의원, 은수미 의원, 김강진 의원, 장하나 의원 이 네 분이 낙선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다 잘 계시나요? 예, 잘 더미래연구소로 주로 그러니까 하시나요? 김기식 의원은 더미래연구소 저랑 같이 어쩌다 보니까 또 같이 같이 계시면서 있으면서 이제 연구 활동을 좀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 개발이라든가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필요로 하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연구 활동하고 있고 안 그래도 오늘 낮에 은수미 의원하고 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성남 중원에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강연 다니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면서 뭐 의원할 때보다 더 바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당법 개정하자는 동영상이 출연했는데 그 왁을 그 배우로 진출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프로젝트에 저도 약간 관여를 했는데요. 정말 새로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말 그대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젊은 그 청년들이 도대체 이런 정당은 왜 쉽게 못 만드는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을 표출하는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기술적 혁신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진선미 의원, 은수미 의원, 노회찬 의원 아마 이런 분들이 배우로, 카메오로 출연을 하셨는데. 은수미 의원 편 보고, 유재석 씨가 여장했나? 처음에서. 글쎄요. 조금 있다가는 신인 여성 개구가 상당히 뭐, 아주 화제에. 보통은 연기력이 아니에요. 진짜 연기 잘했어요. 김강진 의원하고 장하나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뭐 TF 다시 활동가의 역할을 하시고 화제가 되고 김광진 의원도 지금 보면 최근 한겨레 신문에 두 사람이 이제 하나와 지혜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거기도 무슨 재단인가요? 거기에 사무총장의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사실 의원으로서의 의정 활동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활동은 계속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노회찬 의원이 옛날에 명언을 남겼는데 중간에 이제 의원에서 강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엑스파일 때. 그때 이제 저하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나 의원 활동한다. 난 국민의원이다. 이렇게. 국민의원. 그렇죠. 우리 노회찬 의원님은 늘 국민의원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당내에서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오시죠. 뭐
당내에 지금 뭐 특정 후보들과의 친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많잖아요. 뭐 안희정 지사랑 어느 의원이 친하다. 여러 가지 이유, 인연과 이유로 친하다. 뭐 문재인 대표와 누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도 과거에 서울시에서 같이 그 일을 하셨던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과의 친소를 이유로 해서 뭐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은데 말 그대로 아직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이야기는 당내에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후보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내 세력이 너무 없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도 이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당내 세력은 사실 말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내년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당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당내 세력 구도를 이미 뭐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세력 구도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예컨대 김부겸 의원 또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재명 시장님도 말씀드려야겠구나. 이재명 시장 말씀드려야죠. 소원하죠. 예, 이렇게 보면 아유 원외 손학규 아직은 예. 당내의 세력 기반이 약하다라는 평가는 그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단 당내가 있고 원내가 있겠죠. 또 당내하고 오늘 그 이야기 자세히 홍 박사는 그러면 친박 시장으로 분류됩니까? 저는 뭐 다른 분류하고 그러면 뭐 다 모든 더미래연구소는 친박원순. 더미래연구소는 국회 사무처 등록 재단법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그렇죠. 더미래연구소는 연구 활동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나마 다행인 건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반기문, 뭐 김무성 뭐 이렇게 2명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이 여당 후보들은 다 삭제했어요. 야당 후보는 다 살려놨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제가. 근데 이제 더미래연구소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냥 별다로 대선 출마 언급도 안 했는데 5%란 말이에요.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마 언급은 하셨죠, 뭐 여러 차례. 아니 그러니까 지지를 받으니까 언급을 한 뭐 거죠.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닌데 이제 뭐라도 하겠다. 큰 꿈이 그러니까 있다. 사실은 뭐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요? 뭐 이게 요 앞에도 저 팻말인데 사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뭔가 좀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누구보다도 가장 속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가로 보자면 가장 본연의 역할 중에 하나인 대신 말해주는 거에 가장 그 적극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금기 이런 이야기도 아까 언급하셨었는데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콕콕 집어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것에 열광하는 지지자 사람들이 당연히 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가로서도 많은 그렇죠. 성과를 실질적 성과를 그렇죠. 거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맨날 말만 하셨으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2001년에 제가 노무현 당시 후보도 아닌 분을 의원도 아닌 분을 만났을 때 2% 지지였어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좀 박원순을 배우고 박원순은 좀 이재명을 배워라. 둘의 장점이 더 이렇게 그렇죠. 승화가 될 거다. 말도 좋네요. 둘이 러닝메이트 하면 되겠네. 사실 저희 참여연대도 이재명 시장은 친합니다. 예, 저희 성남 무시하지 마세요. 성남 참여자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었잖아요. 우리 참여단체. 뭐 우리가 무슨 여기는 아무도 무시하는 사람 없는 참여연대를 박원순하고도 친한 거 좋아하는데 우리는 박원순을 감시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시장은 친하다. 감시하네. 3팟에 출연해 주셨거든요. 참고로. 안진걸 처장의 사견이죠. 사견.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자꾸 참여연대를 무슨 박원순 사무처장이 주도했다고 그걸 그 태도를 가두지 마라. 우리는 상관없다라는 그렇죠. 얘기 하고 싶은 거고. 다종당은 대선 후보들하고도 정책적 교감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6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번에 전당대 이후에 여러 분들이 전당대 이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는데 우리 세월호 특별법안을 개정을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요구를 하면서 지금 당신 농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제1야당이 어땠으면 좋은지 뭐 최근에 노동자 강령 노동자 삭제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총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뭐 키워드를 할까요? 뭐 우리가 뭐 같이 나눴던 그런 공통의 단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정치와 정당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대신 말해주고 대표해서 싸워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와 정당의 어떤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해야 될 뭐 향후 행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어떤 뭐 비기가 있어서 그걸 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월호 말씀하셨지만 옥시, 세월호 또는 뭐 말 그대로 폭염도 마찬가지죠. 이 뜨거운 여름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도대체 이 상황이냐. 뭐 이게 이제 기후 변화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과 정치인이 응답하겠다고 나선다면 그 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더민주 초선 의원들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세월호 가족들과의 공동 행동에 대한 뭐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조금씩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춘 의원들이 결코 소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하면 그것에 응답하지 않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또 갑자기 또 훈훈한 마무리를. 아니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여소야대인데?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답을 해야 되는. 아니, 정치는 상황인가요? 질문에 응답하는 게 정치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하셔야 되는데. 세월호 특별법을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하고 또 맞물리는 것 같아요. 사드 이야기하고 했으면서 마치 한미동맹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건드리면 집권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처럼 세월호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되면 어떤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뭐 반대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 워낙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해버리고.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게 야당이 할 일이지. 그렇죠. 그 이유라면 오히려 이제 오히려 한번 붙어보고. 네, 역시 선거에서 이 문제를 꺼내면 별로 유리하지 않다. 네. 근데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해야죠. 그거라도 해야지. 아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야죠. 저는 할 거라고. 저는 세월호 혹시 요 두 문제는 야당이 저는 해줘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요. 안 되면 다음 주 초에 이제 세월호 청문회가 열리거든요. 틀림없이 정인들 정부 측 정인들은 안 나오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27일 날 더민주당 새 대표가 선임이 되면은 첫 번째 행사로 첫 번째 활동으로 이 세월호 청문회 참석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야삼당이 합의하는 문제, 공감하는 문제에서 좀 모여서 같이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더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 거는요. 어떻게 보면 진보의 희생 위에서 된 거거든요. 그런 면도 언제나 있죠. 그렇다면은 더민주당은 진보나 개혁 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처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을 자기들이 대변해줘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홍 박사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참파 저는 사실 좀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보좌관들끼리 또는 다른 동료들끼리 좀 걱정도 하고 또 화도 내고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면 또 다시 하나의 여론이 돼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참파 인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계속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민 PD님하고 박준영 변호사님이 출연하시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감히 임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 열심히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사실 청취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제1야당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속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계속 시민사회가 정당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비판도 하고 계속해서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는 것으로 오늘 다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소장님, 홍일표 박사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